반려견 보호자분들은 만약 우리 강아지들이 아프다면 과연 얼마나 빨리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옆에서 지켜보니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테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걸 바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거나 아파도 꾹 참는 강아지들의 습성 때문입니다. 비록 강아지들이 가축화되고 반려동물로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참는 습성은 원래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생의 성향으로부터 왔습니다. 야생에서 강아지들은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만약 아프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무리에서 쫓겨날 수 있고 적의 먹잇감이 되거나 경쟁자로부터 사냥터나 영역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려견들은 아파도 눈에 띄는 표현을 안 하다 보니 보호자분들께서는 나중에 아픈 곳을 발견하고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 보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비용도 비용이지만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반려견들이 보내는 아픈 신호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결과 강아지들의 불편한 증상을 빨리 알게 되어 신속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니 반려견들이 더 건강히 오래오래 보호자분들과 살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몸을 핥는 것은 꼬리를 흔드는 것과 비슷한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태어나면서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사람이 피부가 가렵거나 아프면 자꾸 만지는 것처럼 강아지도 아픈 부위를 핥으면 불쾌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발이나 관절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주 핥는 경우는 어딘가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가렵게 만드는 알레르기가 있거나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기생충 감염 때문에 핥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핥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핥게 되면 강아지의 피부가 악화되어 피부에서 지방 분비선 차단 및 모세혈관 감염이 발생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강아지가 핥는 부위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통해 과도한 핥기 습관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세상 편하게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면 때론 부러울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처럼 눕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편한 자세로 눕지 못하고 주로 앉아서 있으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관절이 아프게 되면 바닥에 누울 때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는 심장이 안 좋아 숨쉬는 것이 힘든 호흡곤란 증상을 느끼거나 가슴 쪽에 통증을 느낀다면 편하게 한쪽으로 눕지 못하고 가슴을 최대한 펴서 호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앞다리는 최대한 세우고 뒷다리는 주저앉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히 눕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활발하던 반려견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도중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절뚝거리고 자주 주저앉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또는 평소에 문제없이 올라가던 계단과 침대, 소파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활동량이 많은 놀이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은 슬개골 탈구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슬개골은 우리말로 무릎뼈입니다. 강아지 뒷다리에만 있는 질환으로 슬개골 탈구라는 것은 강아지 뒷다리 무릎뼈가 내측이나 외측으로 빠지는 관절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반려견들이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특히 소형견에서 70% 이상 발생하는데 진행 정도와 증상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기에서는 예방만 잘해도 되는 상태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슬개골 탈구 진행 여부를 확인해주면 되고 2기에서는 반려견들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절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수술을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3기와 4기는 탈구가 심각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1기에서 2기에 슬개골 탈구가 발생해도 강아지가 잘 걸어다니고 복부에 문제가 없어 보이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방치하면 3기에서 4기로 진행되고 결국 십자인대 파열, 만성 관절염 등 추가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강아지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강아지의 생활 환경에 의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직 탈구가 안 된 반려견들의 슬개골 관리와 이미 진행되어 1기에서 2기인 반려견들이라면 3기에서 4기로 진행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려견들의 슬개골 탈구를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관절에 오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으로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강아지의 체중이 10% 정도 증가할 때마다 무릎 통증이 15에서 20% 증가해 결국 살찐 강아지는 무릎이 금방 망가지고 슬개골 탈구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거 특성상 대부분의 가정집은 마룻바닥이 너무 미끄럽습니다.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다가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슬개골에 부하가 많이 실리고 이런 부하가 지속되면 결국 무릎 관절이 뒤틀려 쉽게 탈골이 발생하여 무릎이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반려견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미끄럼 매트를 꼭 깔아주어 슬개골에 무리가 안 가게 마찰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침대나 소파에 오르거나 내려갈 때 반려견용 계단도 꼭 설치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계단이 없이 반려견들이 점프를 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무릎이 순간적으로 받는 힘은 평소보다 5배가 증가되어서 무릎을 금방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계단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모양의 계단이 반려견들의 무릎에 더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일까요? 아마 이런 두 가지 타입의 모양 중에 고민을 하실 겁니다. 1번 타입은 흔히 일상에서 보이는 계단 형태이고 2번 타입은 슬라이드 형태입니다. 계단 형태의 1번 타입은 반려견들의 보폭에 잘 맞지 않아 강아지들이 하나씩 올라가지 않고 몇 계단씩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거나 불편해서 아예 사용하지 않아 솔직히 계단이 없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슬라이드 형태의 2번 타입은 경사식이라 반려견들이 한 걸음씩 평지를 걷듯 무릎에 무리가 없이 쉽게 잘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성이 더 좋은 슬라이드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및 슬라이드 계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반려견들의 무릎을 보호해 슬개골 탈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침대나 소파를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하는 점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간식을 줄 때 점프시키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하고 반려견들이 안아달라고 점프할 때도 모른 척하고 얌전해질 때 안아주고 간식을 줘서 점프하는 행동을 잘 안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발털과 발톱 정리인데요. 반려견들이 발털이 길게 되면 양말을 신고 미끄러운 마룻바닥을 걸어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따라서 발바닥 털을 깎아야 하는데 이때 너무 깊숙이 많이 깎으면 발바닥에 자극을 주니까 발바닥 밖으로 나온 것들만 깎아주셔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톱이 길면 발톱으로 강아지들이 서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하이힐을 신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안 미끄러지려고 힘을 주고 걸어 무릎 관절이 많이 뒤틀리게 되어 안 좋게 됩니다. 따라서 발톱을 짧게 깎아주어 발바닥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산책 같은 운동을 통해 뒷다리 근육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산책과 운동을 통해서 뒷다리 근육을 길러주게 되면 슬개골이 탈구되는 것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슬개골 탈구가 심해 기수가 높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산책이 오히려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슬개골 탈구에 대한 증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라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되지만 보호자와 반려견들 모두 마음고생을 할 테니 알려드린 방법대로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죠? 반려견들이 토를 해서 어떡해 놀란 경험이 한두 번쯤 다들 있으시죠? 대부분 곧 멈추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때론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할 만큼 위험한 경우도 있어서 색깔별로 토하는 원인에 대해 대략적이라도 알고 계셔야 긴급 상황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복이 오래 지속되거나 물을 너무 마시고 바로 운동을 했을 경우 물이나 유액이 역류로 하여 투명하거나 노란색의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구토에 거품을 함께 뱉는 하얀 거품토는 토가 역류를 할 때 공기를 같이 삼켜 거품이 생긴 것으로 이것 또한 공복성 구토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공복성 구토를 할 때는 성견의 경우 보통 하루에 2번 식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루에 먹는 같은 양을 3번으로 나눠서 주는 식으로 식사 간격을 좀 더 짧게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녹색토는 반려견들이 간식으로 채소를 먹었거나 산책을 하면서 풀을 뜯어 먹었을 경우 할 수도 있지만 녹색토가 지속된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홍빛 혹은 적색의 토는 위나 식도에 출혈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식물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점막이 손상받았을 때 이런 토를 하게 되는데요. 분홍빛이라면 그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고 아예 적색으로 혈액에 가까운 토를 보일 때는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갈색 혹은 흑색의 구토는 보통 소장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에서 출혈이 있을 때 이런 구토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토에 사료 등 음식물이 섞여 있다면 너무 급하게 먹어서 소화불량이 발생한 것이니 사료가 너무 크다면 사료 크기를 조금 작게 해주시고 구토에서 하얀색 반점이나 실 같은 게 보인다면 구충이 있는 것이니 구충제를 먹여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노령견은 계속 구토를 하면 기력감퇴, 탈수, 저혈당으로 쇼크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구토 색깔에 따른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아지의 구토는 사람보다 더 흔하게 일어납니다.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구토를 더 잘하게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 야생에서 아무거나 다 먹고 마냥 안 맞으면 뱉어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려견들이 토를 하면 토사물의 색은 어떤지 살펴보고 토 색깔과 상관없이 토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물병원에 방문하실 때에는 구토를 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가고 그 횟수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면 진찰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보호자분들의 손길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려견들이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피하고 만지며 움찔거리면서 몸을 터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다른 강아지에게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고 활발하게 놀지도 않고 어두운 곳과 구석진 곳으로 가서 자꾸 숨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들은 강아지들이 몸 어딘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만지면 통증을 느끼니까 더 방어적으로 되어 못 만지게 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몸의 여기저기를 한 번씩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려견들이 산책 후 입을 벌린 채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힘들게 호흡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것은 몸에 땀샘이 없는 강아지가 구강을 통해서 더운 공기를 내뱉으며 스스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반려견들의 호흡 속도는 분당 15회에서 30회 정도인데 편안하게 누워있거나 잠을 잘 때 등 강아지들의 호흡 속도가 빨라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분에 30회 이상 빠르게 쉬는 경우에는 고열, 통증, 불안 또는 흉부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거의 소리와 같은 숨소리를 내거나 기침이 계속 반복되고 호흡을 힘들어하면서 심할 경우 잇몸이나 혓바닥 색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청색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폐나 기관지에 호흡기 문제가 발생한 응급 상황으로 이때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호흡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인다면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던 반려견들이 점점 체중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딘가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듯이 강아지들도 통증이 지속되면 식욕이 줄고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관절염이나 근육통 혹은 허리 통증이 있다면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구분인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밥그릇으로 접근을 잘 안 하게 됩니다. 혹은 구강 내 염증이나 치통과 같은 통증이 있어도 식욕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침을 과하게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라도 한 달에 10% 이상의 급격한 체중의 감소가 보인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강아지들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소 외에도 갑자기 몸에 어떤 새로운 혹이 생기거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작은 혹인데 이게 갑자기 최근에 커진 것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 신호입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경련,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제자리를 누는 서클링, 고개를 가우뚱하는 것처럼 보이는 헤드 틸트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헤드턴은 모두 신경 증상의 일종으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려견들이 아프고 힘들 때 보여주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아픈 신호를 보낼 때 알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지켜보는 보호자분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반려견들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습을 보이는지 평소에 잘 확인만 해주신다면 늦게 병원을 방문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일은 없으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모든 반려인들이 강아지와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유용하고 공감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